당신은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 얼굴을 발견합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이며 무릎이나 허리가 뻣뻣해지는 느낌도 더 자주 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콜라겐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단순히 피부 미용을 위한 영양소로만 알고 계십니다. 광고에서 흔히 말하는 피부 탱탱함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콜라겐은 피부뿐 아니라 관절, 뼈, 혈관, 심지어 장기 구조까지 지탱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 단백질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하고 일종의 접착제처럼 세포와 조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20대 후반부터 콜라겐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남은 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이때부터 노화가 급격히 눈에 띄게 됩니다. 피부에 주름이 깊어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심지어 치아를 지탱하는 잇몸도 약해집니다. 결국 콜라겐은 단순한 미용 성분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려요. 또 어떤 분은 피부가 얇아져서 작은 상처도 잘 안 아물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현상 뒤에는 콜라겐의 감소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은 줄어드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생활 습관과 올바른 보충을 통해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화장품만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피부 속 구조를 지탱하는 콜라겐은 안에서부터 채워져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콜라겐이 어떻게 피부와 관절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과 음식이 도움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60세 이후 피부가 급격히 늙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세를 지나면서 피부가 갑자기 늙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울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름이 깊어진 것 같고 탄력이 사라진 듯 피부가 늘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줄어든 콜라겐이 임계점을 지나면서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진피층에서 그물망처럼 엮여 있어 피부를 당겨주고 탄력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그물망이 느슨해지고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피부 속 수분도 잡아주지 못해 건조해지고 결국 주름이 선명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만이 아니라 피부가 상처에 취약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60세 이후에는 콜라겐 합성 속도가 분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얇아지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이거나 얼굴 피부가 처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비싼 화장품을 써도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피부 겉에서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피층 자체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60세라도 어떤 분은 피부가 탱탱하고 어떤 분은 훨씬 늙어 보입니다.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더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생활 습관입니다. 햇빛 노출이 많았던 분, 흡연을 오래 하신 분,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던 분들은 콜라겐 소모가 훨씬 빠릅니다. 반대로 꾸준히 운동을 하고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챙기신 분들은 피부가 상대적으로 건강합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경구 콜라겐 보충제가 피부 두께를 늘리고 주름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 콜라겐은 소화되면 결국 아미노산이 된다.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진실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콜라겐을 보충한다고 해서 20대 피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필요한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해 합성을 돕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5세 여성 환자분은 얼굴이 너무 건조해져서 겨울마다 가렵고 트여요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에 커피만 여러 잔 드시고 물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부족했죠. 수분 섭취를 늘리고 단백질과 함께 콜라겐을 챙기도록 생활 습관을 바꾼 후
6개월 만에 피부 상태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피부가 예전처럼 촉촉해졌다는 말에 본인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즉, 60세 이후 피부가 급격히 늙는 이유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콜라겐 감소 플러스 잘못된 습관의 누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이제 피부뿐 아니라 관절에도 콜라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관절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콜라겐은 피부 못지않게 관절 건강에도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연골, 그리고 인대와 힘줄은 대부분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콜라겐은 단순히 겉모습을 지켜주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만드는 기초 재료입니다. 60세 이후 무릎 통증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콜라겐의 감소입니다. 연골이 점차 닳아 없어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들면 관절이 마찰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결과 통증, 뻣뻣함, 붓기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생활 습관과 영양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관절의 70% 이상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이 충분해야 관절액이 제 기능을 하고 움직일 때 뼈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쿠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쿠션이 얇아지고 자동차 타이어가 닳듯 관절도 손상됩니다. 특히 무릎, 고관절, 허리는 체중 부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빨리 약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젊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릎이 시큰거려서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답답해하셨죠. 검사 결과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 사이 간격이 줄어드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콜라겐 펩타이드 보충을 권유했고 1년 정도 지나면서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물론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다시 가벼운 산책과 수영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관절과 피부가 동시에 약해지는 이유가 같다는 점입니다. 즉,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는 주름지고 관절은 삐걱거립니다. 같은 뿌리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법도 비슷합니다. 균형 잡힌 단백질 섭취, 꾸준한 운동, 자외선 차단, 수분 보충 등이 피부와 관절 모두를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물론 아직 논란도 있습니다. 콜라겐을 먹어서 관절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콜라겐 펩타이드가 실제로 연골 세포를 자극해 회복을 돕는다고 보고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분명히 체감하는 환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결국 콜라겐은 피부의 문제를 넘어 움직임의 자유와 직결됩니다. 피부가 조금 늙어 보이는 것은 화장으로 가릴 수 있지만 관절이 아파서 걷지 못하면 삶의 질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피부 관리만큼 관절 관리를 소중히 하셔야 한다. 이제 실제 환자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농사일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피부도 갑자기 늘어져 보인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바치를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뻐근합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푹 꺼진 것 같아 기운이 빠져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검사를 해보니 무릎 연골이 얇아지고 피부는 건조하고 잔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단백질 식사를 하지 못했고 물 대신 커피와 막걸리를 자주 드셨습니다.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서 피부 콜라겐도 빠르게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어르신께 저는 두 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매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필요하다면 콜라겐 보충제를 활용할 것.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과 수영 같은 무리가 덜한 운동을 꾸준히 할 것.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물을 충분히 마시고 햇빛이 강한 시간에는 모자를 쓰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좋아지겠어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6개월 뒤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서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기 시작하셨고 피부도 훨씬 덜 건조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무릎이 아파서 손주랑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요즘은 같이 공도 차고 놀아요 라고 웃으셨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20대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콜라겐을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챙기고 꾸준히 몸을 관리한 덕분에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콜라겐은 미용 성분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연구는 콜라겐 섭취가 실제로 연골세포를 자극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연구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변화를 직접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분명히 몸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희망을 줍니다. 나이 들어도 아직 늦지 않았다. 피부와 관절 모두 다시 돌볼 수 있다. 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콜라겐이 단백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왜 단순히 콜라겐만 먹어서는 충분하지 않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만 챙기면 피부와 관절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콜라겐은 그 자체만으로 완성되는 성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며 아미노산이 모여 만들어지는 구조물입니다. 다시 말해 콜라겐이 제대로 합성되려면 기초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과 비타민 C입니다. 단백질은 콜라겐의 벽돌 같은 재료이고 비타민 C는 그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콜라겐 보충제를 먹어도 합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비타민 C가 없으면 섬유가 약하게 엮여 제 기능을 못합니다. 실제로 노인 환자분들 중에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밥과 김치, 국 정도로 식사를 간단히 하시는 경우가 흔한데 이렇게 하면 피부와 관절을 지탱할 콜라겐을 만들 원재료 자체가 모자랍니다. 단백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근육량이 줄면서 더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콜라겐을 챙기시려면 먼저 단백질 섭취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삶은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기본 단백질을 하루 3끼에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귤이나 파프리카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곁들이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번은 68세 여성 환자분이 콜라겐 보충제를 몇 달 동안 꾸준히 드셨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못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하루에 밥 한 공기와 국만 드시고 단백질은 거의 섭취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단백질 보충을 강조드린 후 단백질과 함께 콜라겐을 꾸준히 챙기셨습니다. 3개월 뒤 피부가 훨씬 촉촉해지고 무릎 통증도 줄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학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는 콜라겐 보충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결국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므로 다른 단백질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 경험상 콜라겐을 섭취하는 동시에 단백질과 비타민 C를 충분히 챙길 때 효과가 확실히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콜라겐은 혼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C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어야만 피부와 관절을 지켜주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콜라겐은 따로 떨어진 보약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의 한 부분이다. 이제 다음으로 콜라겐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흔한 오해와 잘못된 믿음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콜라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콜라겐 크림만 바르면 충분하지 않나요? 또는 한 번 보충제를 먹으면 오래 가겠지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믿음 속에는 몇 가지 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피부에 바르면 바로 흡수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콜라겐 분자는 크기가 매우 커서 피부 표피를 뚫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림에 들어있는 콜라겐은 피부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에서 보습 효과 정도만 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촉촉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주름 개선이나 탄력 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두 번째 오해는 콜라겐 보충제 한번 먹으면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매일 콜라겐을 분해하고 다시 합성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마치 밥을 한번 먹는다고 평생 배부른 것이 아닌 것처럼 콜라겐도 꾸준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일회성으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콜라겐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콜라겐 합성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C, 그리고 적절한 생활 습관이 함께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이나 흡연, 과도한 자외선 노출 같은 생활 습관은 콜라겐을 아무리 보충해도 효과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학계에서도 재미있는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콜라겐 보충이 피부나 관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효과는 제한적이며 과대 광고가 많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시중에는 근거보다 광고 문구에 의존하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의미하다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기대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70대 초반 여성인데 TV 광고를 보고 고가의 콜라겐 화장품을 1년 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피부 개선이 크지 않다며 실망하셨죠.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단백질 섭취는 부족하고 수면도 불규칙했습니다. 제가 콜라겐 보충제와 함께 단백질, 비타민 C 섭취, 규칙적인 수면을 권해드렸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은 이제는 피부가 덜 가렵고 손주가 제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네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즉, 콜라겐은 기적의 묘약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의 한 조각입니다. 오해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방법을 실천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자연식품 속 콜라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을 보충하는 방법은 꼭 보충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식탁에서 흔히 만나는 음식에도 풍부한 콜라겐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콜라겐 합성을 돕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생선입니다. 특히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의 피부와 뼈에는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또 소힘줄이나 도가니탕 같은 음식도 전통적으로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콜라겐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뼈를 고아 만든 국물 또한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던 보양식입니다. 이런 음식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어 콜라겐 합성에 유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닭발이나 돼지 껍질에도 콜라겐이 많습니다. 다만 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균형 있게 즐기되 신선한 채소와 곁들여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특별한 건강식품을 사지 않아도 이미 우리 밥상에 해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분은 피부가 푸석하고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생활 속에서 생선과 두부, 채소를 꾸준히 챙기도록 식단을 바꿨습니다. 6개월 뒤 피부가 한결 윤기 있어졌고 무릎 통증도 완화되었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물론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라겐이 곧바로 피부나 관절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화 과정에서 잘게 쪼개져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아미노산이 다시 몸속에서 콜라겐 합성 재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학계에서도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과 콜라겐이 실제로 피부 두께와 관절 건강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다양성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생선, 살코기, 두부, 뼈, 국물 등 여러 식품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곁들여야 합성이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즉, 콜라겐은 우리 밥상 위에 이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의식해서 식단을 관리하면 피부와 관절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음식과 더불어 생활 습관이 어떻게 콜라겐을 지켜주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을 지키는 방법은 음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생활 습관이 콜라겐을 보호하고 때로는 빠르게 소모시키기도 합니다. 60세 이후 피부와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먹을까 못지않게 어떻게 살까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면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이 콜라겐 합성을 도와줍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관절 회복도 늦어집니다.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어르신들은 같은 나이대보다 피부가 더 건조하고 관절 통증도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과 활성산소는 콜라겐 섬유를 끊어버리고 합성을 억제합니다.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의 피부가 유독 얇고 잔주름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관절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켜 더 빨리 손상됩니다. 금연은 피부와 관절을 위한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당 섭취입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단백질이 당화라는 과정을 거쳐 딱딱해집니다. 이렇게 변형된 단백질은 콜라겐의 탄성을 떨어뜨려 피부가 쉽게 주름지고 관절도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콜라겐을 지키는 최고의 피부 관리법은 설탕 줄이기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네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 속 콜라겐이 급속히 파괴됩니다. 농사일이나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얼굴 주름이 더 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외선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모자나 양산을 활용하고 낮 12시, 이시 강한 햇빛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66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늘 늦게 주무시고 단 음식을 즐겨 드셨으며 햇볕 차단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주름이 또래보다 훨씬 심했고 무릎 통증도 잦았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도록 지도한 후 1년이 지나면서 피부가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관절 통증도 덜해졌습니다. 본인께서 이제야 몸이 저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흥미롭게도 학계에서는 콜라겐 보충제의 효과에 대해 논쟁이 많지만 생활 습관이 콜라겐을 파괴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즉, 보충제를 먹을지 말지는 선택이지만 좋은 생활 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리하자면 충분한 수면, 금연, 당 줄이기, 자외선 차단. 이 네 가지는 피부와 관절 콜라겐을 오래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습관입니다. 이제 콜라겐에 대한 의학적 견해 차이와 연구 논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도대체 콜라겐 보충제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한 합의는 아직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경구 콜라겐 보충제가 실제로 피부 두께를 늘리고 주름을 완화시킨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는 흡수율이 높아 피부와 관절 세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 독일에서 발표된 몇몇 임상시험 결과는 매일 일정량의 콜라겐을 섭취한 사람들이 8주 후 피부 탄력이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콜라겐은 결국 위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므로 다른 단백질과 다르지 않다라는 주장이죠. 따라서 특별히 콜라겐이라는 이름으로 보충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라고 부를 만큼 확실한 결과는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과학적으로 100% 증명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개선을 체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도한 기대 대신 현실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무릎 관절 통증 때문에 콜라겐 보충제를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뻣뻣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완전히 통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보충제가 병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지만 삶의 불편을 완화시키는 보조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피부 개선을 기대하며 시작했는데 4개월 뒤 피부가 촉촉해져 화장이 잘 먹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동일한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셨죠. 이처럼 콜라겐의 효과는 개인차가 크고 연구 결과도 아직 분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논란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는 오히려 학계가 더 깊이 연구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앞으로 더 정확한 해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결국 콜라겐 보충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생활습관 관리와 함께하는 하나의 보조도구로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보충제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 보충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제품이 있고 광고 문구는 화려하지만 실제 효과와는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첫째, 분자 크기와 흡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콜라겐은 분자가 커서 소화 과정에서 잘 흡수되지 못합니다. 반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표시된 제품은 분자가 잘게 쪼개져 흡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임상 연구도 주로 이 형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원료의 출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류 PC에서 추출한 콜라겐은 상대적으로 알레르기 위험이 낮고 돼지나 소에서 얻은 콜라겐보다 가볍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알레르기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첨가물 여부입니다. 일부 제품은 맛을 내기 위해 당분이나 인공향을 과도하게 넣습니다. 이런 제품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마시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고르기보다는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함께 들어있는 성분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돕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함께 포함된 제품을 고르면 더 효율적입니다. 또한 히알루론산이나 엘라스틴 같은 성분이 보조적으로 들어있으면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격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콜라겐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성분이 아닙니다. 최소 2,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비싼 제품은 오히려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 생활에 무리 없는 범위에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실제로 65세 여성 환자분은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고가의 콜라겐 제품을 섭취하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셨습니다. 너무 비싸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 성분이 비슷하지만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으로 바꾸고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 결과 피부가 덜 건조하고 무릎 통증도 완화되었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효과가 확실하다라고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품질 좋은 제품을 고르고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함께 관리한다면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균형 잡힌 기대와 꾸준함입니다. 이제 콜라겐 보충제를 고르는 기준을 살펴봤으니 다음으로는 운동과 병행했을 때 효과가 왜 더 커지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을 챙기면서 운동을 병행하면 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는 단순히 운동이 몸에 좋다는 일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콜라겐과 운동은 서로 상승 효과를 내는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액이 잘 돌면 피부 세포와 관절 연골까지 영양분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콜라겐을 섭취해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가벼운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류를 개선해 콜라겐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운동은 콜라겐 합성을 직접 자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할 때 미세한 자극이 근육과 뼈, 인대에 전달되며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콜라겐 생성이 늘어납니다. 즉, 적당한 자극이 몸에 콜라겐을 더 만들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셋째, 관절 보호 효과입니다. 근육은 관절을 지탱하는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아무리 콜라겐을 보충해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 부담이 줄어들어 콜라겐의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여성 환자분은 손주와 놀다가 자주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콜라겐 보충제를 드시면서 동시에 매일 20분씩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무릎 통증이 줄었고 피부도 한결 건강해졌습니다. 예전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는 말씀을 하셨죠. 흥미로운 점은 운동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같은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걷기, 요가, 수영 같은 저강도 운동은 피부와 관절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학계에서도 콜라겐 보충과 함께 꾸준한 저강도 운동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과용은 금물입니다.
70대 환자분 중에는 과도하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가 오히려 관절 손상이 심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약처럼 적정량이 가장 중요하다. 정리하면 콜라겐은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운동과 함께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피부와 관절 모두를 위해 콜라겐 보충과 생활 습관,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콜라겐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노후의 동반자라는 점을 되새기며 따뜻한 메시지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미용 성분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피부가 촉촉해야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고 관절이 부드러워야 손주와 손잡고 산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콜라겐은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노후의 자유와 품위를 지켜주는 친구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수많은 환자분들은 보여주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생활 습관을 바꾸는 순간 몸은 다시 반응한다는 것을요. 작은 변화에도 피부는 촉촉해지고 무릎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아침, 거울 속에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무릎 통증 없이 공원 산책을 즐기는 자신을. 이 모습은 결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콜라겐과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모여 만들어내는 바로 내년 이맘때의 당신입니다. 물론 콜라겐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의 열쇠는 아닙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가벼운 운동, 그리고 꾸준한 보충은 분명히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더 나아지고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또 인생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물 한 잔을 더 마시고 햇빛을 피하며 단백질과 채소를 챙기고 가볍게 걸어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콜라겐을 지켜주고 피부와 관절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